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7장 실업 및 노동시장에서요. 이번 시간에는 5절에 노동시장의 사례인데요. 지난번에 미국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번에는 유럽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경우에 또 실업 상태를 보면은 좀 이렇게 재미나고 흥미로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유럽에는 실업이 증대하고 있대요. 그럼 유럽이 도대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범위를 좀 정해야 되겠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그림 7-5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비슷하게 변하긴 하는데 어떤 나라들이야? 영국, 프랑스, 이렇게 프랑스. 또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독일, 이탈리아.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이네요.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실업률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한번 추이를 한번 살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맣게 그릴게요. 자, 수평축은 이제 시간, 연도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실업률 퍼센트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업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슷한 추이를 보이니까 전반적인 추이만 보면 1962년도에 독일이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는 좀 낮았습니다. 점차 80년대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네. 좀 90년대 좀 낮아졌다가 또 다시 증가했다가 거기 보니까 2002년, 3년 그때 좀 낮아졌다가 다시 또 증가하고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좀 약간 높은 편에 속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데, 자, 그래프 거기 밑에 해설을 보시면, 자, 유럽 4개국의 실업률의 변화 추이를 보는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실업률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업이 증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1960년대에는 실업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60년대 자, 실업률이 대략 2%였었대. 근데 거기 보니까 최근에는 약 10% 수준까지 이렇게 되더라도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럽의 실업률이 증가했는가? Why?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이렇게요. 자, 우선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논문들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아무도 확실한 대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이게 왜 그래? 몰라. 이게 이제 정답이지, 사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최근의 변화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에 비롯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짬뽕 돼서 그렇대. 유럽 국가의 어떤 정책과 최근의 변화라고 하는데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 라고 하면 최근의 변화 거기 보시면 주로 기술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기술이 진보되는데 기술 진보가 이게 숙련 근로자한테는 약간 도움이 되지만 미숙련 근로자들에게는 약간 수요를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 진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다가 숙련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숙련 편향적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숙련 근로자들에게 편향적인 이렇게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이렇게요. 그러니까 숙련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미숙련 근로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실업자들에 대해서 관대한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정책인가 봐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구체적인 정책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이렇게요. 자, 관대한 정책. 이 관대하다, 실업자들에게 관대하다라는 것은 실업자들에게 혜택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대한, 혜택이 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혜택이 큰 정책 어떤 게 있는데? 라고 하면은요. 자, 몇 가지 예가 있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회보장. 네, 그렇죠. 사회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 복지국가, 그리고 실업수당, 실업상태가 되면은 이제 실업 보조금을 주는 것이죠. 실업수당. 네, 이런 것들이 관대한, 혜택이 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입니다. 자, 이 혜택은요,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단기간에만 받을 수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수년 동안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업수당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혜택이 좀 약간 기간을 짧게 해서 임시적으로 잠깐 도와줘야 되는데 좀 약간 기간이 좀 이렇게 길어 롱한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업수당으로 사는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철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업상태에 빠졌어. 구직을 막 노력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실업수당을 통해서 또 한 뭐 2년, 3년 동안 만약에 도와준다 해볼게. 굳이 내가 구직을 하기보단 아유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되겠지. 특히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실업수당이 많은 부분을 대체해. 대체율이 높다 그러면 혜택이 큰 거야. 그러면 뭐 굳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부한테 150만 원 받는데 회사를 나갔더니 200만 원 받아. 그럼 뭐야,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더니 50만 원 더 버는 거잖아. 에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활 인구에서 철수, 그러니까 비경활 인구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구로 네, 가게 됩니다. 전환된다 이렇게 할까요? 경활 인구에서 비경활 인구로 철수하게 되고요. 고용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에도 일자리를 잡기보다는 실업 상태를 더 그냥 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근의 변화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감소하는 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 하는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수요가 있으니까 취업하기 쉬운데 그런 기술적인 뭔가 없으면 네, 취업하기가 당연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얘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컴퓨터 이용의 확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컴퓨터, 요즘은 이제 뭐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컴퓨터의 활용 능력 요거요. 활용 능력 이게 이제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있으면 숙련 근로자가 되고 없으면 미숙련 근로자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한번 보시면 미국의 경우에는 수요상의 이런 변화는 실업보다 임금에 이제 좀 반영이 돼가지고 좀 뭔가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숙련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주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난 40년 동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숙련 노동자에 비해서 감소했으나 유럽의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낮은 임금 대신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하면요.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미숙련 노동자들이 실업수당을 최선의 선택으로 간주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좀 만약에 부족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미숙련 노동자가 되잖아. 미숙련 노동자야. 근데 미숙련 노동자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되냐면 아니 수요가 감소하니까 임금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임금이 하락해도 오르지 않는 건 월급밖에 없네 하면서도 투덜투덜 되지만 그 회사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끈끈한 끈적끈적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유럽에는 또 이런 혜택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야. 실업수당이 만약에 좀 혜택이 높잖아? 아, 됐어. 나 이거 안 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실업 상태로 이렇게 가버리게 됩니다. 일할 의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유럽의 높은 실업률에 대한 진단만으로 손쉬운 치유책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렇게 돼서 관대한 혜택과 이런 기술 변화 때문에 유럽은 실업률이 높아졌군. 원인을 알았으니까 쉽게 치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암이다라는 거 알았다 해서 그게 뭐 쉽게 치유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정부의 수혜 규모를 감축함으로써 이렇게 혜택이 커서 그렇다고 혜택을 줄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그래요. 여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는데 혜택이 작아지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복지국가에 대한 그 이념하고 또 상충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유럽 국가들의 어떤 실업률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관련해서 뭐 특성이라고 할까요? 특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유럽은 단일 노동시장이 아니래. 이유니까 하나의 노동시장이 된 거 아니야? 아니래요. 유럽은 우리가 봤을 때 단일 노동시장인 것처럼 보이는데 단일 노동시장이 아니랍니다. 단일하지가 않대요. 왜? 거기 보니까 문화라든가 언어 이런 거에 좀 다르잖아. 그래서 왜냐하면 문화라든가 언어라든가 뭐 지리적으로 이동이 쉽다라고 해도요. 이걸 또 극복하기는 어렵죠. 언어가 장벽으로 역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각국은 노동시장 정책과 제도 면에서도 상이한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다르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상이한 정책.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국가의 실업률 차이를 통해서 실업의 원인, 그러니까 나라마다 실업률이 다른 거야. 그럼 왜 그럴까? 어떤 문화가 어떻게 다르지? 그 다음 거기 나와 있는 정부의 정책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더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실업률이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차이가 있다는 거야. 실업률이 국가마다 달라.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요. 예를 들어 거기 보니까 자, 2020년 1월 미국에는 실업률이 3.6%였대요. 미국은 2020년 3.6%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은 3.2%, 독일은 더 낮았네요. 미국보다 3.2%. 근데 거기 보시면 스페인은 13.8%니까 높으네요. 스페인은 거의 14% 이렇게 높은 상황을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독일과 스페인 같은 유럽인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최근 들어 유럽의 평균 실업률이 미국보다는 높았지만 많은 유럽인들은 미국보다 또 실업률이 낮은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실업률이 높은 나라가 있고 다른 낮은 나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국가별로 실업률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장기 실업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실업률의 차이 원인은 장기 실업률이 차이가 난대요. 장기적인 실업률, 여기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니까 실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대요. 1년 미만, 그 단기 실업, 그런 단기 실업에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백분율과 1년 초과한 장기 실업의 경제활동의 백분율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 실업률이
장기 실업률이 단기 실업률보다 차이가 나라마다 국가마다 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커. 네, 이해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각국의 실업률은 아니 왜 이렇게 국가마다 실업률이 차이가 있고 특히 실업률을 단기와 장기라고 하면은 장기 실업률이 더 차이가 크지? 이러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국가마다 어떤 실업에 대한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서 어떤 정책의 차이가 있는데 자, 장기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나라 특성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실업률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 대체되는 임금 이전에 그때 임금 이전에 이전의 임금에 대한 백분율 대체율로 측정한 실업보험이 관대할수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대하다라는 게 혜택이 크다는 거야. 실업보험에 대한 이 혜택이 클수록 혜택인 소득 대체율이라 할게.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실직되기 전에 직장 다녔을 때 벌던 소득 그거 대비 실업수당이라고 할게요. 실업수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돼? 내가 만약에 3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일자리를 잃었더니 정부에서 2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럼 거의 한 70%를 대체해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300이 아니라 내가 직장 다닐 때 받던 월급 300만 원을 다 대체해 주면 그럼 100% 대체해 주는 거죠. 아무튼 실업보험에 대한 혜택이 소득 대비 실업수당인 이걸 소득 대체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체율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예, 실업수당의 혜택이 크니까 장기 실업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수록 그리고 또 하나 더 같은 맥락이어서 관대하다, 혜택이 크다 얘기는 바로 뭐냐면 거기 실업급여가 보다 장기간 지급될수록 기간이 장기일수록 장기간 제공됩니다. 제공할수록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될수록 어떻게 된다? 예, 장기 실업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실업보험에 대한 정부 지출 얘기할 때 야, 그러니까 이 실업보험 이거 문제야.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이 그냥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진 않고 자꾸 정부에 보조금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건 아닙니다. 왜요? 어떤 실업보험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실업보험에 대한 정부 지출은 실업률을 높이는 것 같지만 얘가 거기 보시면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업률을 관대할수록 실업률을 높여.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적극적인 밑줄 치세요. 적극적인 노동시장의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적극적이야? 그렇게 보면 적극적인 이러한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적극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직업훈련. 그치. 아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기술 변화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으면 취업이 안 돼. 그럼 내가 직업훈련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노동시장 정책에서 직업훈련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거기 또 뭐가 있습니까? 일자리를 탐색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탐색을 위한 도움 제공. 일자리 탐색에 대한 도움. 헬퍼로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보조금이 제공된 고용 창출.
그러니까 기업체로 하여금 실업자를 채용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특히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그런 혜택을 제공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고용을 창출을 유도하는, 유인하는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실업률을 더 낮출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거기 보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었어. 여기 보시면 스페인.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제공되는 도움은 적은 반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관대.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는 정책을 잘못 실시한 것이지. 여기 대체율은 크도록 이쪽 방향으로 갔고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허튼 대로 엄한 데다 쓴 거야. 적극적인 이런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써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정부가 먹여 살려줄게요. 이런 쪽으로 썼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실업률이 어떻게 높아졌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장기 실업률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노조와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조. 이렇게. 자, 표 7-1 앞에서 본 것처럼 노조의 역할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결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노조의 비용이 좀 높다, 비중이 좀 높다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에 대한 비율과 근로자들 중에서 노조에 대한 비율과 실업률은 자 무슨 관계다? 플러스 관계. 실업률은 양의 상관관계다. 플러스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거기 저자분이 좀 주의를 요하려고 밑에 넣어놨습니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노조가 있어가지고 실업률이 높아졌는지 실업률이 높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노조의 비율이 높아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아무튼 두 개는 플러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유럽 국가의 실업률 차이의 특성 보면은 유럽에도 국가마다 실업률이 다르고 특히 장기 실업률의 차이가 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의 관대한 어떤 실업에 대한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다. 그때 이 실업보험과 관련한 수당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적극적인 뭔가 일자리를 구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사용하는데 투입되면은 괜찮을 텐데 스페인 같은 데에서는 엉뚱한 데다 돈을 이렇게 투입을 했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하면은 또 여가를 막 즐기는 거, 요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프랑스에 또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버는, 뭐 그런, 뭐 나쁜 개념은 아니죠. 좋은 얘기죠. 근데 미국보단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야.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유럽의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고 유럽인들의 근로시간이 일반적으로 미국인보다 짧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인이 있고요. 미국인이 있습니다. 뭐 사람의 성향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데 자, 근로시간이 실업률은 유럽이 높아요. 실업률이 유럽이 높고 오케이. 자, 그리고 유럽이 미국보다는 근로시간이 짧고 네, 이렇게 되는 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그림 한번 보니까 미국, 프랑스, 독일의 근로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70년대 초에는 세 국가가 거의 보시면 그대로 돼 있어요. 자,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근로시간 관련된 그래프가 거기 있습니다. 수평축에 뭐야? 연도 이렇게 있고요. 연도
수직 추계는 뭐예요? 근로시간, 연간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 이렇게 있는데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녹색깔로 돼 있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때부터 그냥 계속 일정하게 늘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미국. 근데 거기 보니까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처음에 비슷했다가 점차 이렇게 독일, 프랑스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미국보다 점차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왜 이런 상황이 되나?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봅니다. 자, 214페이지 가볼게요. 자, 근로시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자, 우선 여기서 얻어진 정보 하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그 차이, 여기서 어떠한 팩트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보시면, 자, 첫째, 고용 상태에 있는 미국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고용 상태에 있는 유럽인 근로자의 고용시간보다 평균적으로 더 긴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좀 일을 안 하려고 하네. 그래서 유럽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일을 적게 하려고 한다. 더 많은 휴일을 즐기려고 한다. 휴가를 좋아해요. 여가를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둘째, 보다 많은 잠재 근로자들이 미국의 고용 상태에 있다.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이 유럽보다 미국에서가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이니까 고용, 인구,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에 비해서 낮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유럽의 더 높은 실업이 인구 대비 고용 비율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또 유럽에서는 은퇴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휴가를 선호한다랑 은퇴가 빠른 은퇴 이런 거 있잖아요. 빠른 퇴직 뭐 이런 거요. 조용한 퇴직 이런 거 많이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노령 인구의 경제 활동 인구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은퇴가 빨리 됐어. 주로 이제 노령 인구가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직장을 좀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알았어. 그건 알았는데 팩트인데 왜 이런 성향을 보이는 거야? 이유가 뭐야? 왜? 요거에 대해서 역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거기 보니까 몇몇 경제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2004년 노벨상을 받은 프레스컷 교수는 미국의 노동 공급과 독일의 프랑스의 노동 공급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는 조세 제도의 차이다. 조세 제도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아니, 유럽은 어떻길래? 자, 유럽은요, 미국보다 세율이 높아. 그래서 유럽은 세율이 높아. 그러니까 엄청난 누진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율이 높으니까 내가 돈을 벌었어. 더 일을 해봤자 소득으로 막 세금으로 많이 뜯어가게 되면 이제 그만 벌어야겠다. 그만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조세율은 몇십 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가 바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조세가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시경제나 이런 거에서도 얘기하잖아. 텍스를 부과했을 때 근로, 여가와 노동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 팩트가 아니겠냐. 물론 일부 경제학자들은 그건 아니야. 야, 조세율 갖고 설명하려면 노동 공급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누진세가 돼가지고 막 일 안 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내가 하루에 8시간 일하던 걸 4시간 막 이렇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뭐 일을 관두거나 하더라도 꾹 참고 해야지. 그러니까 노동 공급에 대한 임금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이건 좀 설명하긴 좀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관련 또 가설로 관찰된 근로시간의 차이가 지하경제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조세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하경제, 여기다 써야겠네. 지하경제. 뭐 이탈리아 하면 뭐 마피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처럼 지하경제라는 게 꼭 이게 뭐 불법, 뭐 도박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이지 않은, 세금을 내지 않은, 은닉된,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근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만약에 내가 장부에 기록되는 이렇게 딱 증거가 나오면 세금 내야 되니까 저기 그냥 제가 일을 했는데요, 이 현금으로 주세요. 이런 뭐야, 근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런 게 이제 만연돼 있다 보면은, 특히 유럽의 지하 경제가 미국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근로시간이 작아 보일 수도 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지 않겠냐. 근데 유럽은 왜 이렇게 작냐 그러면, 야, 이게 잡히지 않는, 포착되지 않는 그러한 경제 활동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다른 가설은요, 노조의 활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노조의 활동. 노조의 활동이 뭔데? 거기 보시면, 자, 단체 임금 협상은요, 미국보단 유럽에서가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노조 같은 게 임금 협상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좀 단축해서 워라밸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더 나가서 여러 가지 공휴일을 준수해라, 다양한 노동시장 규제 같은 로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경제학자 세 분이서요, 법정 공휴일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일수 차이의 80%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럽은요, 노조의 활동이 막강해가지고, 야, 빨간 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휴가는 반드시 또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공휴일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게 되면 당연히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가설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무슨 가설로 이걸 설명합니까 하면요, 상이한 선호가 존재할 가능성. 선호가 다른 거야. 선호의 차이. 선호의 차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유럽 사람들은, 여기 얘기했잖아,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에 비해서 애시당초 휴가를 선호해. 노는 거를 또 좋아한다,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해? 그러면 둘 중에 선택하는 거야. 야, 너 그냥 돈은 조금 버는데 그냥 워라밸 즐길래? 아니면 그냥 일은 더 하는데 돈 많이 버는 걸 할래? 했을 때 유럽 사람들은 나 워라밸 즐길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블랭샤드라는 유명한, 올리비에 블랭샤드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얘기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차이점은 유럽의 경우 생산성이 향상되면 소득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데 사용되고, 미국은 돈을 버는 데 더 사용되는 것 같다. 물론 맨큐 교수님은 얘기하네요. 아유, 당신은 그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독특하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선호의 차이는 왜 발생했는가 라고 하면은, 이게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의 차이 하면 또 이게 어떻게 돼? 그러면 지리적인, 경제학에서도 지리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의 차이가 뭐 바로 선호의 차이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럼 이제 또 약간 스토리가 산으로 가기도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저자분의 결론은 뭔가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가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결론하고요. 그리고 퀴즈 문제 몇 개만 살짝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읽을 거리 같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